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돈 사료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실제 농장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첨가제 종류와 특성, 저희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돈 사료가 배합사료 형태로 대부분 유통이 되고 있고 실제 농장에 쓰고 있는 건 배합사료고, 배합사료 내에는 이런 오늘 말씀드리는 첨가제들을 제품 단계별로 최저가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론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불편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또 농장에서도 원료보다는 첨가제를 또 별도로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만들게 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료에서는 현재 양돈 사료에서는 배합사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료법상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단 판벤다즈라는 구충제는 사료법에는 자돈 사료에 쓰게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 사료에서는 현재 첨가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구충은 실제 농장 단위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실제 사료에는 구충이랑 또 항생제 관련된 전혀 사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질병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구충의 부분 이런 부분들 실제 농장 단위에서 필요한 원료를 수의사분과 상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쓸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2011년 7월에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내성이라든 잔류 문제 이런 문제들 사용이 금지가 됐고요. 구충만 사용 허가가 나와 있으나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충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서 정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생균제입니다. 전문 용어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미생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생자가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 살아있는 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생균제는 농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첨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사료에서는 생균제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으로 불리는 이 생균제는 조합 사료 전 구간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장 단위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첨가제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급여를 해서 실제 장내 미생물들은 좋은 미생물들하고 나쁜 미생물들이 항상 같이 공존을 합니다. 숫자는 똑같지만 좋은 미생물이 많냐 나쁜 미생물이 적으냐 따라서 그게 농장의 성적을 좌지우지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미생물들을 넣어서 장내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로 형성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 게 함으로써 실제 사료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소화율을 증진시키면서 사료를 좋게 하고 성장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균제는 실제 조합 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장 단위에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장에서 선택을 할 때 이게 생균제는 보통 배지에다가 좋은 균을 접종해서 활성화시켜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를 시키거나 할 때 나쁜 미생물도 같이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그런 제품 그리고 생균제는 승수도 중요합니다. 보통 10에 7승, 8승 이상 되는 제품을 선택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알려진 제품 그리고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균제는 열에 약합니다. 미생물은 열에 약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에 안정한 것, 실제 농장에서 뻘크빈을 첨가하더라도 뻘크빈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첨가하게 되면 열에 안정하지 않는 균을 쓴다 그러면 많이 죽겠죠. 그러면 첨가한 것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 안정이 확보된, 그리고 기량 문제라는 거는 항생제와 생균제 같이 썼을 때 항생제가 균을 살아있는 균이든 유익한 균이든 나쁜 균을 같이 죽이는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기량자이론이라는 걸 항생제와 같이 쓰게 되면 생균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생균제도 항생제와 기량작용이 없는 생균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생균제는 유산균, 고초균, 낙상균 이렇게 농장에서 많이 쓰시고 있고요. 최근에 현무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균으로 말씀드린 락토바실러스 균, 김치 유산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고요. 바실러스, 냄새 저감하는 생균제의 주 성분은 바실러스 균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랄산 균은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미랄산 균도 일부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현무균은 이게 형태가 살아있는 균이 있고요, 죽은 균,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선택해서 쓰시면 생균제는 실제 농장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쓴다 그러면 그 효과는 농장에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대신 선택을 할 때 말씀드린 안전성 문제, 승수가 안정되어 있고 그런 기량 문제가 없고 열 안전이 확보된, 그리고 검증된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첨가제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좀 내용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균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균제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급여해서 미생물 균성을 좋게 하는 건데, 프리바이오틱은 장내에 기생하고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를 넣어준 겁니다. 그 먹이를 넣어줘서 장내에서 좋은 균들이 그걸 먹고 활동을 해서 이렇게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섬유소원들 중에 다당류들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포스라는 프록타 올리고당, 만나 올리고당,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미생물은 아니지만 급여함으로써 장내 미생물 균층을 좋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생균제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 쪽으로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원료들을 활용해서 배합 사료 설계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합 사료 내에도 생균제보다는 프리바이오틱과 관련된 첨가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 제품은 현재 조합 사료 내에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활용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균제와 프리바이오틱을 합힌 제품, 이게 신바이오틱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생균제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해놓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장이 안 좋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제품들 먹는 거 잘 활용해 보시면 생균제하고 프리바이오틱 같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보조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는 양돈 사료에도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는 거나 검토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장 건강 발달을 위해서, 장 건강 발달의 주 초점들이 생균제, 이런 프리바이오틱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균제는 좀 농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유기산제입니다. 유기산제 실제 농장에서 많이 쓰시고 계신 농장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농장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사료 회사들은 자돈 사료에는 유기산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도 조합 사료 간단돼지 사료에는 유기산재가 접목이 되어 있고요. 유기산재의 주 목적은 위내 pH를 낮춰서 단백질 소화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단백질 소화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연변, 설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pH도 낮춰가지고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고 장내 육모를 발달시키고 일부 이런 유기산재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모든 사료에도 유기산을 첨가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료 유기산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유기산재의 어떤 개념이 좀 더 확대되어서 위내의 pH를 낮추는 것 외에 장내 pH도 낮추는 쪽으로 해서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기산재 중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산주의 종류는 벤조익산부터 해가지고 퓨마르산, 구연산, 개미산, 젖산 그 외에도 무지 많습니다. 사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개미산, 구연산, 젖산, 벤조익산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무기산도 예전에 많이 썼다고 하는데 무기산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유기산의 대표적인 게 황산 같은 게 무기산에 해당될 수 있는데 황산을 쓰지는 않는데 황산을 분말해서 쓰는 농가들이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많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유기산을 쓰시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유기산이 산이다 보니까 실제 취급도 주의해야 되지만 많이 쓰게 되면 기호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산의 효과를 내려면 또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기산은 자돈 사료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돈 사료에 추가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자돈 사료 외에 농장에서 활용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구간에 사용하실 때는 적정 첨가량을 준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원료인데 많이 써서 섭취량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소제입니다. 효소제는 농장에서도 좀 쓰고 계신 걸로 많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최근에 작년 올해에서 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연말까지도 사료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효소제는 실제 원료 이용성을 높여서 사료를 낮추는 사료를 좋게 하는 그런 물질이 효소제입니다. 효소제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탄수화물 쪽에 최종 소비 흡수가 되는 거는 그 글루코즈 단위, 그러니까 포도당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곡류가 탄수화물 원료인데 곡류가 글루코즈로 딱 끊어져 있지 않고 다당류로 이렇게 글루코즈가 여러 분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어줄 수 있는 것들이 효소제입니다. 긴 사슬로 되어 있는 다당류, 포도당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단위를 하나하나씩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끊어주는 게 이용이 안 되는 거를 이용이 되게끔 해주는 물질이 효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제, 그리고 인도 실제 원료 많지만 이용이 안 되는 인들이 많거든요. 인을 사슬을 끊어서 인이 흡수되도록 하는 인분해 효소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그래서 그런 원료들의 이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최근에 오래됐지만 최근에 더 이슈화, 원가 관련해서 이슈화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농장에서도 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소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소제 다른 말을 표현하면 소화제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효소제 많이 쓰는데 실제 사료 내에 기본적인 효소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제는 쓰고 있는 상태에서 효소제를 더 넣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돈 사료, 육성 비육돈,
그 모던 쪽에 이용이 올려내 이용이 안 되는 것들을 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효소제를 전 구간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농장에서 어떤 특정한 요인이 아닌 상황에서 효소제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건 저희 조합 사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사료회사마다 활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가 또 상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 이제 만약 효소제를 농장에 쓰고 싶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생균제와 마찬가지로 열 안전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효소제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열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효소제가 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위내 pH에 대부분 해리가 되면 장내에 들어가서 그 원료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 전에 다 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에 안전한지 그 제품을 확인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소제는 단일제가 있고 복합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양돈 사료에는 대부분 단일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농장에서 선택해서 쓰고 싶다고 하시면 복합제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박테리오파지는 기능은 항생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항생제 대체제로 개발되었고요. 현재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체 쪽도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개념은 세균, 우리가 유해균 그러면 세균이라고 이렇게 박테리아 얘기하잖아요. 박테리아를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입니다. 특정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균을 죽이지 않고요. 바이러스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라고 하면 그 대장균만 죽이는 바이러스가 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을 죽이는 바이러스, 그리고 살모넬라 죽이는 바이러스, 특정한 그런 각 균별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각각 하나하나의 파지고요. 그걸 합쳐가지고 제품화 되어 있는 게 박테리오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균을 죽이는 바이러스인데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없으면 이 바이러스가 다른 균은 못 죽입니다. 살모넬라 A라 그러면 살모넬라 A만 죽이는 파지가 있으면 그 살모넬라 A만 죽이는 특정 파지라고 보시게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불특정 다수 균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부분만 죽이기 때문에 이게 장내에 어떤 유해균이 없다 그러면 이걸 넣어주더라도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해균이 장내에 많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넣어줘야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 특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항생제와 다르게 내성이나 잔류 문제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계속 쓰면 그 균이 거기에 적응해서 그 항생제가 들어오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 파지는 내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 항생제는 성장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지는 성장 촉진 효과가 항생제만큼 뛰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 내 농장에 어떤 항생제가 안 듣는다 한다 그러면 이런 박테리오파지, 내 농장의 어떤 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균에 맞는 파지를 쓰는 것도 좋은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한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물 추출물입니다. 식물 추출물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항생제 대체제로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작용 기전에 어떤 데이터가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추출물 제품은 아마 제품 첨가제 제품 번호 보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선택해서 쓰신다면 검증되어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많이 있는 제품들, 그리고 실제 적정량보다 적정량 이상의 양을 첨가해야지 효과가 발현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식물 추출물 가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맞춰가지고 첨가량을 제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적정 첨가량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야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효과는 좀 광범위합니다.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상당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를 하절기 스트레스부터 해가지고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저감과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육지를 건강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돈육의 어떤 저장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쪽에서 타겟팅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식물 추출물 선택은 저희 사료 쪽을 연구하시는 분도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기준을 만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좀 검증된 제품 아니면 되도록이면 확인해 보시고 효과 있는지 농장이 맞는지 이렇게 해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식물 추출은 꼭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용이 또 과다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권장은 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농장에서 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참조하셔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료 쪽에서는 필요한 구간에 검증된 제품을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인데요. 항곰팡이제입니다. 말 그대로 항곰팡이를 억제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장에서는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제품이고요. 항곰팡이제랑 톡신 바인더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항곰팡이제는 곰팡이를 죽이는 게 아니고 곰팡이를 억제하는 겁니다. 곰팡이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 보관 사료를 해서 보통 사료 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사료의 보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항곰팡이제를 씁니다. 주로 프로피온산, 복합 유기산 형태로 된 제품을 첨가하면 사료 내 곰팡이가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료를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일 여름에 사료 벌크비에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급유통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우리 라인이 길어서 라인에서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농가들은 또 활용해서도 되는데, 굳이 적용 사료 쪽에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항곰팡이제를 적정량을 쓰게 되면 보통 곰팡이 발생되는 속도를 한 3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시켜주는 거죠. 억제시켜주는 거죠. 곰팡이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곰팡이제는 이것도 유기산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섭취량도 저하시고 또 그냥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농장에서 많이 활용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크 라인이라든지 급유 라인을 이렇게 클리닝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그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량 투입되거나 장기 급유하게 되면 라인이 부식되거나 섭취량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산 쪽에 포함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톡신 바인더는 말 그대로 톡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실제 항곰팡이제는 톡신을 억제하는 거고요. 톡신 바인드는 사료 내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톡신이 이제 증식할 때 할 수 있는 독성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못하도록 아예 그냥
차단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톡신 바인더라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조합 사료에는 예방 차원의 농도로 해서 전 제품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 차원이니까 적정 수준의 첨가량으로 되었기 때문에 톡신이라는 거는 일정 수준 이상 되었을 때 발현이 되거든요. 임상 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장은 톡신의 피해가 좀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되는 농장들은 여름철 또는 뭐 이렇게 좀 취약한 구간에 추가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조합 사료 내에 기본적인 톡신 바인더의 수준으로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농장에서 별도 첨가는 필요 없는 첨가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는 실제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독소를 이 제품이 흡착을 하거나 생물학적으로 분해해가지고 똥을 배설시켜줍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이 독성이 장내 육모에 부착해서 장 육모를 파괴하거나 성장률을 떨어뜨리거나 영양소 흡수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에 기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팡이 독소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요 각각의 톡신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별로 흡착률도 다르기 때문에 톡신 바인더를 많이 쓰신다고 그러면 검증되고 확실하게 괜찮은 제품을 선택해서 쓰는 게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첨가 비용이 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쓰신다면 제대로 된 제품 선정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10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면역 조절제입니다. 저는 면역 조절제라 그러면 실제 농장의 환경이 정상적이거나 동물 상태가 좋고 그러면 동물의 면역 수준은 좋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들을 저는 굳이 농장에서 첨가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농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농장의 환경이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뭐 취약한 구가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면 여름철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질병을 왔을 때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시기에는 그런 면역과 관련된 제품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역과 관련된 제품은 취약한 구간 백신과 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시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 부분은 전 구간에 적용하기보다는 그 취약한 구간 부분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실 때 주의할 부분은 이 면역 제품이 이제 제품별 좀 다를 수 있는데 과량 첨가하게 되면 섭취량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섭취량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과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효과보다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첨가량을 준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는 첨가제들은 계속 급여하기보다는 취약할 때 좀 집중적으로 쓰는 적정량을 쓰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농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제품 종류는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항감미제입니다. 실제 항감미제는 사료 쪽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항미제는 주로 이제 자동 구간에, 감미제는 전 구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풍미를 좋게 하거나 기호성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급여를 계속 쓰게 되면 급여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취약한 구간 성장 단계별로 농장에서 많이 하신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여름철 또는 사료 교체 시기 아니면 질병이 왔을 때 사료 섭취를 올리고 싶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종별로는 이제
보통 감미료도 천연이 있고 인공이 있습니다. 네. 천연을 쓰시든 인공을 쓰시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적정량을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감미제는 뭐 설탕, 뭐 당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밀은 양돈 사료에 기본적으로 2에서 3%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설탕은 당도는 떨어지지만 이게 설탕 같은 경우도 첫째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의 종류고요. 이게 당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어 있지만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 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설탕을 조금 첨가해 주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번을 걸쳐 가지고 배합사료의 성분과 원료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길게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농장에서 쓰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불필요하다고 안 쓰시는 분 있고 또 사료에서 쓰고 있는 또 중복돼서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세 번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농장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원료 첨가제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5대 영양소 말씀을 드리면서 그 5대 영양소에 맞춰서 원료를 조성해서 각 단계별로 설계해 놓은 게 배합사료입니다. 네, 자돈 사료가 3단계로 되어 있고 육성 비율도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단계별로 최적의 어떤 영양소 요구량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농장에 맞는 급여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단계 최적화해서 만들어 놨지만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조금 더 영양소 농도가 높은 걸 써야 돼. 우리 농장은 영양소 요구량이 좀 낮은 걸 써야 돼. 분명히 농장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질병 상황, 사용 관리에 따라서 최적의 급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급여 프로그램만 잘 세팅해도 생산비의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사료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급여 프로그램, 원료, 첨가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지금 아직은 사료 가격이 굉장히 높고 하반기에 조금 더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료 생산비에 많이 차지하는 사료비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어떤 내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내용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료연구개발부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